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힌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과 관련해 대북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회신을 기다린다면서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강조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조율하고 있고 보고된 활동과 비핵화 관련 모든 사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of course, aware of this report and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 This report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so we can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앞서 IAEA는 27일 공개한 북한 핵 관련 9월 연례총회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이 원자로의 재가동 정황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해당 보고서를 알고 있으며 최근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자제하고 관련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기를 촉구한다고 사무총장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워싱턴을 방문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논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 현지 상황에 대한 관점과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포함해 관여를 위한 아이디어와 구상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추구라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 회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노규덕 본부장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와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의 전직 핵 협상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이 보인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놀랍지 않다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30일 BOA에 북한 정권은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협상이 없는 현재 시점이 핵 역량을 키우기에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핵시설을 재가동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비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과 협상장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무기와 미사일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은 이 같은 메시지를 지난 27년 동안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제한이 영변 핵시설이 오래됐고 원자로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발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올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 동맹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도태평양 영내 병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30일 공개한 7,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스미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공개된 이 법안에는 전년도까지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 법안에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왔었고 민주당의 스미스 의원은 이를 주도했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영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겁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말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 하와이에 배치할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 관련 예산 8,500만 달러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의 이번 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 프로그램에 최소 6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관련 예산 51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스미스 군사위원장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를 담은 이 법안은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군사위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서 복무했던 리키럽 미국 공군 중장이 새 주일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워싱턴 지구 공군 사령관을 지낸 럽 중장은 30일 주일미군 사령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미일 동맹은 60년 넘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의 초석이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영내 안보 위협에 맞서 동맹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전했습니다. 신임 럽 사령관은 지난 2010년부터 약 1년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공군 제18 전투비행단 부단장으로 근무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주한미군 사령관 특별보좌관으로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업무를 관장하는 등 한국과 일본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일미군 사령관에서 미국 국방부 공군본부 참모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전임 케빈 슈나이더 사령관은 이날 이 임사를 통해 영내 안보 상황 속에서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전략적 관계라고 강조하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일미군 사령관의 중책을 맡은 럽 사령관과 함께 주일미군이 영내 도전 과제들에 맞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강제 실종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이나 이들의 조력자, 인권 옹호자들과 정치인, 언론인 등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강제 실종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의 정부들은 모든 강제 실종 피해자들을 돌려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후 납북자 피해자 가족연합회는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30일부터 납북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스티커와 배지 판매 모금을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납북자 가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금된 기금은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진정서 제출과 전후 납북자 관련 국제회의 개최,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미국인들의 민사소송이 크게 늘면서 북한에 부과된 손해배상금, 즉 북한 상대 민사 승소액이 약 3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니얼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NCNK 수석 고문은 최근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 소송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2월 미국 해군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상대 소송에서 23억 달러에 달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부모들의 소송과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뒤 숨진 김동식 목사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해받은 북한 배상액 규모를 합치면 최소 37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진행 중인 소송까지 더하면 배상액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추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많은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치 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미국인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 법원에 의해 자국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